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920년대 무장투쟁 운동을 봤죠. 무장투쟁 운동도 우리가 일제시대니까 10년대, 20년대, 3, 40년대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죠. 그래서 1910년대에는 특히나 이제 아무래도 국내에서의 활동은 쉽지 않을 테니까 우리나라랑 가장 가까운 해외 지역, 해외? 나라 바깥 지역, 만주 지역에 주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해 놓죠. 그리고 이제 고 독립운동 기지를 바탕으로 활동을 시작하는데 그 활동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 게 1920년대다. 그래서 봉천간자 얘기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3, 40년대를 배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3, 40년대. 근데 3, 40년대는 기본적으로는 전쟁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일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하죠. 그래서 일본의 전쟁 상대들 처음에 만주 침략 중일 전쟁 할 때는 중국이고요. 그다음에 태평양 전쟁 할 때는 미국까지 가죠. 이제 그런 나라들을 상대로 일본이 싸우게 되고 일본이 중국이나 미국을 상대로 싸운다는 건 우리도 일본을 상대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미국도 일본을 상대로 싸우고 우리도 일본을 상대로 싸우니까 우리가 일본 아까 우리가 똑같이 일본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중국, 미국과 팀플레이를 할 수 있다. 그런 조건이 형성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1930년대가 되면 일제가 만주 침략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이 전쟁에 따라서 우리의 무장투쟁의 형태도 조금씩 변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독립군과 연합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배웠잖아요. 그 임시정부에서 김구가 임시정부를 이끌면서 한인의 국단을 조직하죠. 그 한인의 국단이 의열 활동을 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뭐 이봉창 선생님, 윤봉길 선생님 그렇게 배웠는데 이봉창 선생님도 물론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지만 우리가 이봉창 선생님보다는 조금 윤봉길 선생님이 좀 더 중요하다. 왜냐면 윤봉길 선생님의 그 홍코공원 의거를 통해서 우리는 중국군에 대해서 신뢰를 보여줄 수 있었다. 그래서 윤봉길 선생을 계기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특히나 임시정부는 중국과 함께 팀플레이를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봐주시는 게 편해요. 이렇게 있으면 사실 임시정부는 처음에 조직되고 나서는 한참 동안 외교 활동을 하죠. 그래서 임시정부는 외교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은 요 만주에 있는 독립운동 기지들을 인솔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같이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임시정부는 주로 상하이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임시정부는 중국 본토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요. 이 삐침들이 왜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임시정부는 주로 중국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만주에는 독립운동 기지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30년대가 되면 본격적으로 일본이 중국과 전쟁을 하기 때문에 만주 지역에서도 이런 식으로 중국과 함께 움직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윤봉기를 계기로 임시정부도 중국과 함께 움직이게 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봉청간자 기억나시죠? 봉오동 전투의 홍범도 장군, 청산리 전투의 김자진 장군. 그다음에 일본 군부대가 만주 안에 있는 간도 지역에 한국인들 민간인을 공격했었던 간도 참변. 그다음에 요것 때문에 이제 독립군들이 러시아까지 올라가죠.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러시아까지 갔다가 러시아 자유시에서 참변을 당한 게 자유시 참변이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자유시가 있는 러시아 지역에서도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다시 만주로 내려오죠. 이 시점이 대체로 그러니까 요 시점 만주로 다시 내려와서 다시 조직을 정비하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세우고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일본이 30년대 넘어가면서 전쟁을 시작하는 거거든. 일본이 전쟁을 시작하면서부터는 만주에 있는 독립군들도 중국군들과 함께 활동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만주 지역에 돌아왔던 독립군들이 다시 한번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조직을 재정비했던 게 이런 단체들이에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런 단체들이고 이 단체들이 다시 한번 지금 흩어져 있잖아요. 세계로 흩어져 있는데 이걸 힘을 한데 모아야겠다, 힘을 집중시켜야겠다라고 해서 민족유일당 운동이라는 운동을 하게 돼요. 이 단체를 하나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그게 의견이 갈리면서 잘 안 됩니다. 지금 이미 세 개의 단체가 있는 걸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를 다 깨버리고 개인 단위로 모여서 개인 단위의 집합체를 새롭게 만들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 틀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단체 대 단체가 결합하는 형태로 새로운 단체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의견이 달라지면서 이렇게 혁신의회, 국민부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혁신의회는 기존의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를 깨버리고 개인 단위로 모이자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의 모임이고요. 국민부는
참여부, 정의부, 신민부 이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단체와 단체가 결합하는 형태로 모이자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혁신의회에서 조금 더 나간 게 한국독립당이고 이 한국독립당이라는 정치단체가 이끄는 군대가 한국독립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한국독립군을 이끌었던 게 지청천 장군이고 그다음에 국민부에서는 이렇게 양세봉을 중심으로 정치단체로는 조선혁명당이 생기고요. 이 조선혁명당이 데리고 있었던 군부대가 조선혁명군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 한국독립군, 조선혁명군이 중국군들과 함께 만주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일본을 상대로 싸우는 거죠. 근데 지금 요 화면에 보시는 저기 저 만주 지역의 저 참의부 정의부 그러니까 요게 요 단체가 요 전화면 보시면 여기 지금 만주 지역에 이렇게 있잖아요. 만주 지역에 이렇게 참의부, 이렇게 정의부, 이렇게 신민부 있죠. 요 단체가 우리가 흩어져 있으니까 흩어져 있지 말고 한데 모여서 힘을 합치자. 그 운동을 했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사실은 요 단체 이름들을 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요게 합쳐보려고 했다가 잘 안 돼서 두 개로 합쳐서 혁신의회 국민부 요게 연결된 게 한국독립당 그들이 이끄는 군대가 한국독립군 또 국민부가 변한 게 조선혁명당 그들이 이끄는 군대가 조선혁명군 이거를 다 외우라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적어만 두시고 다 외우지는 말고 독립군 부대 그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치르고 간도 참변 당하고 자유시 참변까지 당했던 그 독립군 부대들이 다시 만주로 내려와서 쭉 다시 한번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조직을 재정비하고 잘 견디고 추스르고 있다가 30년대 전쟁의 시대가 되면 그때부터는 중국도 일본과 전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 만주 지역에 있는 독립군들도 중국과 함께 활동하면서 일본을 상대로 싸운다. 그 정도. 즉 만주로 돌아와서 중국 애들이랑 같이 팀 먹고 일본을 상대로 싸운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말하는 중국 관내라는 표현이 있죠. 중국 관내라는 표현은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만주 지역까지 다 중국이지 중국인데 중국 관내라고 하면 중국 한족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중국 본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리장성 이남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한국사를 배우면서 중국 관내를 얘기한다는 건 우리가 독립운동을 중국 관내 안에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한족 사람들이 느끼는 이 중국 어, 본토 이 지역에서 어, 이 지역에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던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겠어요? 윤봉기를 계기로 중국인들이 우리의 독립운동을 도와주고 우리와 함께 일본을 상대로 싸우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팀 플레이를 허락해 주게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중국 관내 안에서 중국 본토 안에서 독립운동을 해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렇고요. 그래서 중일전쟁 이후에 김원봉 기억나세요? 원래는 의열단이라는 의열단체 이렇게 막 요인 암살한다든지 기관 폭파한다든지 그런 활동을 하는 의열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었던 사람이죠. 근데 그 의열단은 사실은 김원봉은 처음부터 독립운동을 시작할 때부터 외교론 뭐 무장투쟁론 이런 게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처음부터 의열단을 만들어서 의열 활동을 했었죠. 그래서 의열단을 만드는 게 1919년이었는데 근데 이제 일본이 본격적으로 전쟁의 시대에 접어들고 나서 김원봉도 생각이 바뀌어요. 특히나 중일 전쟁은 누가 봐도 일본이 부담스럽고 힘들어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김원봉 입장에서는 이게 기회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일본이 중일 전쟁을 시작했고 이 전쟁 때문에 부담스러워한다는 게 느껴진다면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의열 활동에서 멈출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도 전투부대 활동을 하자. 그렇게 생각을 바꾸면서 의열 활동의 단체에서 전투를 치룰 수 있는 전쟁을 치룰 수 있는 전투부대의 성격으로 조금 더 키우게 됩니다. 그게 조선의용대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조선의용대가 중국 본토 안에서 이렇게 중국군이랑 같이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다 외우기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적어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에 관련된 시험 문제는 굳이 내지 않을 생각이기 때문에 적어만 두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임시정부죠. 임시정부는 아셔야죠. 임시정부는 아셔야 되는데 일단은 먼저 아셔야 될 게
그 윤봉길 사건 기억나시죠? 공포공원. 그거 왜 했던 거예요? 일본군이 상하이를 점령했었죠. 그 기념식을 여는 걸 기회로 삼아서 폭탄 던지고 했던 거잖아요. 그 얘기는 어쨌든 일본군이 상하이를 점령했다는 건데 원래 임시정부 어디에 있었어요? 외교론 주장하면서 상하이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상하이를 일본이 점령했대요. 그러면 임시정부는 더 이상 상하이에 있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더 이상 상하이에 있기가 어려워져서 그래서 상하이를 떠나게 됩니다. 보시면 상하이를 떠나는 게 1932년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상하이를 점령하니까 임시정부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진짜 정말 고생고생하면서 막 온갖 데를 돌아다닙니다. 온갖 데를 돌아다니는데 마지막으로 정착한 곳이 여기는 충칭이라고 돼 있고 여기는 중경이라고 돼 있죠. 요게 한자 발음이고요. 그죠? 요게 한자 발음이고 요게 중국식 발음입니다. 중국 발음이고. 근데 옛날에는 중경이라는 표현도 많이 썼는데 지금은 충칭이라는 중국식 발음 표현을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충칭 임시정부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그 충칭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역사 얘기할 때 특히나 뭐 광복절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많이 이제 매체에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TV 방송에서 뭐 이렇게 뭐 임시정부 특별방송 이런 거 할 때 충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겠기는 해요. 근데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은 임시정부가 원래 처음에 만들어질 때 위치했던 지역은 상하이였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거나 하는데 임시정부가 위치가 상하이가 아니야. 그게 어디가 됐든 지금 이 지도에 나오는 항저우가 됐든 난징이 됐든 우한이 됐든 창사가 됐든 광저우가 됐든 류저우가 됐든 구이양이 됐든 차장이 됐든 충칭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상하이만 아니면 요건 뭐라는 거예요? 상하이에서 도망 나온 거죠. 왜? 일본이 상하이를 점령했으니까. 3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위치가 상하이가 아니네. 그게 어디가 됐든 상하이가 아니네. 그러면 일본이 전쟁의 시대에 접어든 거예요. 요걸 봐달라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물론 이제 충칭이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임시정부가 위치가 지금 상하이가 아닌 걸로 나오네. 그러면 상하이를 일본이 먹었나 보다. 그래서 도망 나온 건가 보다. 3, 40년대 전쟁의 시대에 접어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달라는 걸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쟁의 시대에 들어갔으니까 드디어 임시정부도 특히나 윤봉기를 계기로 중국과도 협조를 맺을 수 있는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임시정부도 본격적으로 외교로는 옛날에 벗어났고요. 옛날에 벗어났고 이제는 한인애국당 같은 의열 활동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이 전쟁의 기회를 맞이해서 중국과의 신뢰를 얻었다는 이 기회를 맞이해서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전투를 치를 수 있는 군부대를 조직하려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던 임시정부가 여기까지 갈 수 있었던 데는 누구의 지원이 있는 거겠어요? 윤봉길 활동을 보고 감동했던 중국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임시정부가 김구가 이렇게 국민대표 회의 끝나고 나서는 되게 임시정부가 거의 껍데기만 남잖아요. 근데 그거를 김구가 포기하지 않고 끌고 다니죠. 그리고 이 임시정부의 어떤 활동을 효율을 극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중국을 감동시켜서 중국과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열 활동을 했던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한인애국단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 윤봉기를 통해서 중국의 신뢰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죠. 그리고 전쟁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좀 조직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그리고 이 전쟁 상황에 맞이해서 이 전쟁 상황에 알맞게 임시정부도 전투부대를 마련합니다. 그게 바로 한국광복군인데 이 한국광복군의 사령관으로 지청천이라는 분을 모셨다고 하죠. 근데 이분 복장이 되게 좀 그렇지 않아?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막 나라 퀴즈쇼 이런 거 한다고 하면 저분 친일파로 속이는 사진 걸면 속아 넘어갈 것 같죠. 되게 일본군 장교 같은 사진이잖아요. 왜 저 사진이냐면 일본이 만주를 점령하죠. 1931년에 만주를 점령하고 나서 자기들이 점령한 만주에 만주 사관학교라는 걸 세워요. 그러니까 육군 장교 길러내는 학교거든요. 근데 거기 졸업생이에요. 거기 졸업생인데 이 사람이 거길 왜 가냐면 30년대에 접어들어서 만주 사관학교를 만들었으니까 이 사람이 만주 사관학교를 졸업한 것도 30년대겠죠. 근데 자기 생각에는 30년대에 접어들면 일본이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독립운동의 어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전쟁을 시작한 이후의 상황이라면 우리 독립운동가들도 뭔가 전쟁을 대비해야 될 거고 그렇다면 전쟁을 대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쟁을 위한 전문 지식이 필요할 거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만주사관학교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장교 길러내는 곳이니까 뭐 배우겠어요? 부대 운영, 작전 수립, 작전 이행, 지형 파악, 뭐 보급
파악, 보급 확보 이런 것들을 배우죠. 이런 전쟁에 관한 전문 지식을 일본이 운영하는 만주사관학교에서 다 배우고 나서 졸업하자마자 독립운동 활동을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는 우리가 아까 봤었던 장면에 나오기도 하는데 만주에서 이제 다시 만주로 돌아온 그 독립군 부대와 함께 활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김구와 함께 한국광복군을 운영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임시정부는 당연히 그동안 임시정부를 이끌고 왔었던 김구를 주석 중심으로 삼아서 여기서 말하는 주석은 정부를 이끌어가는 리더를 의미합니다. 그 정도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김구를 주석으로 삼아서 조직을 재정비하는데 여기서 조직을 재정비한다는 말은 전쟁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는 일본이 중국을 상대로 싸우고 있고 또 미국을 상대로 싸울 거기 때문에 정말 본격적으로 잘하면 일본이 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일본이 진다고 하면 일본이 아마도 식민지를 포기할 확률이 높고 그러면 우리의 광복이 찾아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광복을 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새로운 국가를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국가를 세울 준비를 본격적으로 합니다. 그게 건국강령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국가를 세울 거면 이 국가를 세울 때는 일정한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국강령을 발표하는데 이 건국강령을 기본적으로 삼균주의라고 해요. 세 가지가 균등하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 삼균주의를 쓰신 분이 조소왕 선생님이라고 이분이세요. 이 김구 선생님 사진 옆에 계신 분. 이분이 조소왕 선생님이시고요. 이게 이제 이분이 쓰신 글이에요. 요게 이제 숫자 3을 조금 어렵게 쓴 거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균등할 균자죠. 삼균주의라고 하는데 삼균주의는 원래는 민균, 족균, 국균을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되고 모든 민족은 평등해야 되고 모든 국가는 평등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나라도 식민지여서는 안 된다 이런 기본 가치관을 담고 있는데 여기 이제 국가 내부 운영으로 들어오면 정치, 경제, 교육이 균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정치가 균등해야 된다는 건 한 사람당 투표할 때 한 표, 모두가 한 표씩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원한다면 출마할 수 있고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균등은 뭐 완전히 n분의 1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빈부격차가 심하게 벌어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하는 거고요. 교육 균등은요.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정부가 교육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육 균등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자기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교육을 못 받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걸 이제 건국의 어떤 기본 원칙으로 삼았죠. 그래서 이렇게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 이 세 가지의 균등을 건국의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드디어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시작합니다. 즉 일제가 누구를 상대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을 상대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미국을 상대로 싸우기 시작하는데 이 전쟁 왜 벌어졌는지 기억나시죠? 원래 이제 일본의 침략 순서를 보면 처음에 만주 들어갔다가 그 다음 중국 들어가 중일 전쟁 펼치죠. 근데 중국이 어때? 너무 크잖아. 너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들한테도 부담스러운 전쟁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 전쟁이 굉장히 장기화된단 말이에요. 이 전쟁이 길어져요. 이 전쟁이 길어지면서 전쟁이 길어지면 쓰는 자원도 많아지겠죠. 그러면서 일본이 석유, 목재 이런 것들이 부족해져요. 근데 이 석유, 목재를 가장 가까운 데서 급하게 얻을 수 있는 게 동남아거든. 그래서 일본이 동남아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동남아를 식민지로 데리고 있는 나라들을 자극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어디까지 건드리는 거야? 필리핀까지 건드리게 되는 거죠. 이 필리핀을 식민지로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미국을 자극하는 행동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사실 미국이 뭐 처음부터 일본이 필리핀 공격했다고 처음부터 일본이랑 전쟁을 벌였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그러는데 결국 일본이 이걸 사과하지 않고 전쟁으로 치달은 거죠. 근데 일본의 생각은 뭐였냐면 미국이 강하기는 하지만 미국과 아시아권은 너무 멀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는데 오래 걸릴 거고 그리고 사실은 한 번에 못 온다. 반드시 중간에 하와이를 요 조그만 땅 보이시죠? 여기를 거쳐서 와야 된다. 그래서 기름을 보충하고 와야 된다. 그게 이제 일본의 생각이죠. 실제로도 그랬고. 그래서 미국은 하와이를 자기들 식민지로 만들어 놓고 하와이에 진주만 기지라는 기지를 설치하죠. 그러니까 일본군 생각에는 요 진주만 기지만 깨버리면 미국이 아예 못 오는 건 아니겠지만 최소한 그 깨져버린 진주만을 다 복구해 놓고 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릴 거고 우리 일본은 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 미국이 오는데 오래 걸리는
그 시간들 동안 이 동남아 지역에서 석유 목재를 확보하면 이 전쟁을 승리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주만을 공습했던 거고, 요게 이제 미국과 치렀던 태평양 전쟁의 시작이 되는 거죠. 결국 태평양 전쟁은 뭐 이런저런 복잡한 과정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그걸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일본이 패배하게 되고요. 우리는 이게 이제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시작했다는 건 본격적으로 2차 세계대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을 상대로 싸우려고 하는 거니까 일본을 상대로 싸우는 연합국 측에 우리도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한국 광복군이 이렇게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당시에 김구 생각은 이런 거였어요. 어쨌든 결국 일본이랑 싸우는 메인 국가는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 독립군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만약에 일본이 패배하더라도 우리가 독립을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미국이 해준 그런 그림으로 세계 사회에 인식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과 우리 노력으로 독립한 거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최소한 우리 임시정부가 데리고 있는 군대가 한반도에 들어가서 서울을 차지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이랑 같이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는데, 요게 준비 잘 돼요. 준비 잘 되는데 요거 실행 계획 일자가 8월 23일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러니까 일본이 무조건 패배 선언을 하고 우리가 광복을 한 게 8월 15일이죠. 그러니까 국내 진공 작전을 실제로 계획하고 실제로 실행하려고 계획했었던 그거보다 앞서서 일본이 먼저 항복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계획대로면 국내 진공 작전을 시작했었어야 됐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 계획을 잡은 날짜 그 전에 이미 일본이 항복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국내 진공 작전을 결국 시도는 하지 못하게 되죠. 일본이 먼저 항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이제 일본이 항복을 했다는 건, 그리고 일본은 항복 조건으로 역시 예상대로 식민지를 모두 포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우리나라랑 대만이 독립을 하게 되는 건데, 독립을 한다는 건 우리만의 국가를 세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세울 수는 없고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국내에서는요, 건국동맹이라는 단체가 나라의 건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운형 선생님을 중심으로 조직이 되고요. 나라 바깥에는 역시 그 오랫동안 정부 역할을 했었던 임시정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독립동맹이라는 게 있다는데, 요거는 우리 그 의열단 기억나시죠? 의열단이 처음에 1919년에 만들어졌다가 일본이 전쟁 분위기로 들어가니까 이걸 전투부대 성격으로 바꿔서 조선 의용대로 바꾸잖아요. 그게 이제 일본이 폐색이 짙어지니까 나라를 세울 준비를 하는, 건국 준비를 하는 단체로 바뀌는 게 조선독립동맹이에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사실 조선독립동맹까지 외우라고는 못하겠고, 어쨌든 국내에서는 건국동맹, 그다음에 지금 임시정부는 중국에 있죠. 나라 바깥에서는 임시정부. 그렇게 이런 세력들이 건국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다 정도를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 박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쭉 복잡한 과정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